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의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이 계속 발생하면서 3개월 이상 특히 선진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그 수익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그 조정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증시는 신흥국 증시의 홍콩이나 대만 그리고 브라질과 함께 선진국 증시가 꾸준히 올해 내내 그 아웃퍼폼이 양호하게 발생하는데 비교해서 디커플링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9월 이후에 한국과 대만, 홍콩, 브라질 등 신흥국 증시가 수익률이 급격하게 악화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전 세계 증시나 금융시장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이거에 따른 중앙은행의 그 완화적 통화 정책이 좀 종료되고 이런 부담감보다는 오히려 한국이나 홍콩 이런 나라들은 7월부터 델타 바이러스발 그 아세안 동남아시아의 공급망이 좀 붕괴된 영향하고 특히 이제 중국이 헝다 사태를 비롯해서 9월 말부터 벌어진 전력난 이런 것들이 좀 연관되면서 중국의 경제 구조가 많이 편입되어 있는 그 주변국들의 증시가 많이 하락을 좀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특이하게도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으면서 자원 수출국인 브라질의 경우는 수출 증가세는 꾸준히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러시아 같은 경우도 꾸준히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브라질의 그 곡물 작황이 좀 안 좋아지면서 음식료 가격이 급등을 하고요. 특히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 수력 발전의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비가 안 오다 보니까 발전원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기면서 에너지 가격이 또 급등하고 이러면서 좀 소매 판매로 감소되면서 전반적으로 브라질 증시는 좀 언더퍼폼하게 되었고요. 도리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남아시아에 공급망 붕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트남이나 인도 증시의 선전은 좀 주목해 볼 만한데요. 2018년 이후에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계속 진행되면서 그거에 대한 대체지로 이 아세안 5개국과 인도 이런 곳들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꾸준히 FDA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아직은 중국의 전체적인 글로벌 교역의 상대적인 비중은 엄청 높은 50%가 넘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꾸준히 올라가면서 그런 것에 대한 성장성을 그래도 투자자들은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공급망 이슈를 좀 놓고 봤을 때요. 7월 달부터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되면서 특히나 아시아의 생산 차질이 좀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기존부터 물류라든지 일부 그 공급 부족 현상이 있었던 것들이 좀 심화됐던 거였고요. 특히나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이 5개국을 합해서 이제 아시아의 대표적인 아세안 5개국으로 칭하고 있는데요. 이쪽이 보시면은 특히 이제 IT 업종이나 자동차 업종, 기계, 의류에 대해서 산업별 비교율을 놓고 봤을 때 베트남이나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 IT 쪽에 산업별 비교율이 꽤 높습니다. 실제로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의 후공정이라든지 핸드폰 조립이라든지 이러한 공정들이 많이 옮겨가 있는데요. 이런 나라들이 셧다운을 되면서 실질적으로 대표적으로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해서 모든 IT 부품의 공급 차질이 발생을 했던 거고요. 이런 것들이 또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부족을 또 일으켜서 실질적으로 자동차 판매량도 9월달 이후에 계속 감소되는 이런 영향들을 미치게 됐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다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대만이라든지 일본과 같이 이렇게 IT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또 한국은 일본과 같이 이 자동차의 비중도 높기 때문에 이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인 IT라든지 자동차 이 두 군데에 대한 매출이나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이면서 증시의 하락으로 좀 선호도가 좀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5개의 수출 비중은 전체 한 5%, 6%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이 5개 국가에서 데이터 처리 기계를 약 한 38%, 통신 장비 29%를 수입을 하고 있는 IT 밸류체인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반도체 수입을 전체적으로 50%에 의존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이 좀 심화됐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9월, 10월 들어가면서 7월 달에 이게 5개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2천 명, 8만 5천 명까지 늘어났다가 10월 12일 현재는 많이 감소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이런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됐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아세안 그 5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과 달리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백신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그냥 제로 코로나라고 해서 그냥 봉쇄 조치를 굉장히 강하게 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장일에 노동자들이 출근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9월 중순 이후부터는 계속 위드 코로나를 모든 국가들이 하면서 방역 정책에 전환됐고요. 특히 이제 한국이 가장 많이 투자한 또 특히나 이제 밸류체인의 역할이 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자로 국내선 비행기를 다시 연결을 시작했고요. 특히 남부 5개 성에 육로 이동을 이제 허용하면서 근로자들이 이제 출퇴근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13m 철도 운송까지 하면서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세안 공급망에 대한 우려는 점차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해소가 한쪽에선 돼가고 있었는데 9월 말에 갑자기 이제 중국의 전력난이 또 발생을 하게 됐었죠. 이 전력난이 발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중국이 이상기후, 여기도 또 이상기후입니다. 물론 유럽에 최근에 가스값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영국이나 이제 북해 쪽에 바람의 양이 줄어들면서 풍력 발전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이 동북 삼성 위쪽에는 이제 풍력이 많이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스촨성이 중간에는 샨샤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수력 발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력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바람이 이쪽에도 특별히 안 불면서 전력 생산이 줄었고요. 특히 비도 계속 안 왔었기 때문에 수력 발전량도 줄어든과 동시에 호주와 석탄에 대한 뭐 무역 이슈가 계속 발생했던 것들은 많이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전체 중국은 자급률이 석탄 자급률이 97%라서 실질적으로 거의 자급자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발전용에 한해서 호주산의 좀 제품의 질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호주산을 줄이다 보니까 전체 발전용의 작년도 기준에 28% 됐었는데, 인도네시아라든지 몽고, 러시아에서 이제 대체탄을 좀 가져오긴 했는데 이게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투입량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연초부터 석탄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또 8월에 그 탄광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또 홍수가 발생하면서 가뜩이나 타이트한 공급 상황에서 이제 석탄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BEP가 한 700위안 정도 되는데 현재 1600위안을 굉장히 올라간 상태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익이 안 나는 일부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좀 생산량을 줄이게 됐었고요. 특히나 지속적으로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를 시키면서 석탄의 생산이라든지 아니 석탄 화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쪽도 하반기 되면서 좀 이 점검이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이게 복합적으로 엮여서 좀 전력난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게 발생한 이후에 최근에는 호주와 미국산의 이제 LNG 수입을 좀 늘리면서 그 LNG 화력 발전으로 긴급하게 좀 그 부족량을 채우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탄소 규제에 대해서 좀 완화책으로 일부 돌아서면서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에너지 가격 급등이나 아니면은 좀 원자재에 대한 이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이 어떠한 식으로 나타나게 됐냐면은 2010년도부터 S&P 골드먼삭스 그 상품 지수를 그 에너지와 비에너지로
좀 구분해 놓은 값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저물가에 익숙해져 있었죠.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급락했던 원자재 가격이 생각보다 빠른 경기 상승과 또 공급 부족 이런 이슈들 때문에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했었어요. 특히나 이제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원자재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11월부터 좀 많이 상승폭이 좀 거세졌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전력난이 발생하면서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석탄이 부족하고 경직성 발전원인 재생에너지 발전이 줄어들면서 그 LNG나 가스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비료 생산에 있어서 이제 천연가스에서 뭐 질산 같은 거를 뽑아내면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비료 생산을 못하게 된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도에는 다시금 농산물 가격 상승에 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되면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단순히 이제 급박하게 올라간 이러한 그 원자재 가격 상승 이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불거진 이유는 여기다 더해서 그 10월 18일 날 중국의 3분기 GDP가 발표가 됐었는데 이게 쇼크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컨센서스는 이미 헝다 사태라든지 전력난 이런 것 때문에 꾸준히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좀 언더한 상태가 발생을 했었고요. 특히나 요거를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 투자로 GDP를 좀 분해해 봤을 때 전력난의 영향으로 9월 달에 산업생산이 많이 줄어들었고 특히나 헝다 사태발 부동산 부분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슈로 고정자산 투자도 많이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소비만 좀 올라오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좀 어떠한 문제가 있냐라고 봤을 때 일단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서 전력에 따른 제품 생산에 대한 공급 위축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다시금 뭐 좀 그 공급망 이슈에 대한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 그런 비용 견인 우려가 계속 발생을 하겠죠. 예, 여기에 더해서 헝다 사태 발로해서 이제 부동산 부분이 좀 중국에서 관리가 되지 않고 좀 전체적으로 좀 침체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전체 GDP에서 부동산 부분이 한 2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헝다그룹과 같은 부동산 개발 회사가 한 7%, 그리고 건설회사가 7%, 임대업 3%, 그리고 기타 금융이 한 8% 정도 차지하고요. 특히나 이제 아파트라든지 도로 건설 이런 걸 할 때 전후방에 철강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굉장히 많은 그 유발효과가 큰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국가별로 GDP 비중을 분해해 봤을 때도 단순히 중국이 수출이 굉장히 GDP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지만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중국의 성장을 이끄는 거는 부동산 투자나 설비 투자 같은 기업 투자가 거의 메인입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워낙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중국이 톤다운하게 된다고 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잦아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플로우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의 소비 위주의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중국이 여기다 수출을 하고요. 수출량이 늘어나게 되면 또 공장이나 이런 걸 투자를 하겠죠. 예, 투자를 하게 되면은 한국이나 일본 같은 중간재 우위가 있는 나라들은 이런 기업 투자라든지 상품 생산을 위해서 수출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시 국내에 투자로 이어지고 여기서 고용이 일어나면서 민간 소비가 증가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기업 투자 부분이 내려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수출도 줄어들게 될 테고요. 그럼 투자도 줄어들게 되고 그럼 민간 소비도 줄어들게 되는 이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플로우로 같이 중국의 악재에 엮여서 한국 증시가 좀 언더퍼폼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디커플링 지속되는 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증시를
12개월 포워드 EPS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소폭 올라가고 있는데요. 선진국은 계속 상승하는 반면 신흥국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EPS 성장이 꺾였다는 얘기죠. 거기서 대부분 러시아라든지 대만, 인도네시아, 인도 같은 경우 상향이 되고 있지만 중국, 홍콩, 한국, 브라질 같은 경우는 계속 부진하면서 맨 앞에서 보여드렸던 수익률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고요. 섹터별로는 당연히 이제 에너지와 산업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제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포워드 EPS가 좀 꺾이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진국과 신흥국의 모멘텀 자체가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주가라는 거는 EPS 실적 곱하기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거의 합인데 보통 주식은 저희가 이런 투자 가치 이론으로 계산을 하게 되죠. EPS 부분이 여기에 이제 CF 분자가 되고요. 밸류에이션 결정 할인율 R입니다. 예, 앞에서 보셨다시피 선진국은 분자 부분인 경기나 EPS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에 반해서 신흥국은 이게 소폭 감소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할인율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할인율의 프락시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이제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보통 생각하시는 미국채 10년물에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의 하이드 스프레드, 신흥국 같은 경우는 신흥국의 하이드 스프레드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이 할인율을 대략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미국과 신흥국 간의 하이일드 스프레드의 차를 보면은 22년 팬데믹 이후에 같이 급하게 올랐다가 같이 빠르게 2020년 말까지 하락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죠. 그 이유는 뭐 락다운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적은 안 좋아지긴 했었지만 금리가 뭐 미국채 같은 경우는 2%대에서 제로금리, 하이힐드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서 12%에서 쭉 내려와서 뭐 4%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분모의 하락폭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런 주식 가격이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올라가게 됐던 거였고요. 근데 2021년 올해 들어서 좀 이런 양상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강세가 뛰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뭐 EPS도 꾸준히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 밸류에이션 부분이 미국채 금리도 뭐 1.6%대 안팎으로 유지가 되는 가운데서 이 하이드 스프레드가 역대 최저로 계속 유지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 주식이 계속 올라가더라도 버블이라는 얘기 잘 안 나오죠. 그게 채권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오히려 채권이 너무너무 비싸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이머징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횡보하다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얘기는 할인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지금 신흥국은 이 기업의 이익도 꺾이고 할인율도 올라가는 좀 안 좋은 상태가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익 같은 경우도 밑에 두 개는 미국의 S&P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중국과 한국 같은 경우는 좀 꺾인 모습이 보이죠. 이런 트렌드들이 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가별로 투자하거나 우선순위를 봤을 때는 좀 우선순위에서 떨어진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향후에 좀 적극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나? 당연하죠. 기업 실적이 뭐 공급망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연착륙을 거쳐서 재차 경기가 상승하게 된다고 하면 한국의 기업 이익이 다시 증가하고 이러한 우려가 접어들면서 하이드 스프레드가 내려가면 재차 증시는 상승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뭐 홍다 사태 발로 신흥국의 하이드 스프레드가 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락 전환한다고 하면 좀 뭐 단순히 저희가 할 때 뭐 3,000선 밑에서 사고 이런 것보다는 이러한 좀 가치 척도들이 좀 대응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무역협회에서는 매 분기마다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경기 전망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 EBSI라는 거는 수출업체의 차관 경기를 파악하는 경기 지표고요. 기준은 100입니다. 그래서 이제 110이 넘어가면 굉장히 호황 상태라고 하는데 지난 3분기까지는 110이 좀 넘어간 3개분기는 굉장히 호황 상태가 접어들었었고요. 이번 4분기에서는 소폭 좀 둔화돼서 호황 상태이긴 하지만 조금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EPS, 선행 EPS가 좀 하락하는 거와 유사하게 움직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특이하게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의 반도체 공급 이슈로 자동차에 대한 생산이 좀 줄어들고 반도체 부분도 안 좋다고 했는데 오히려 자동차 부품, 그 무선 통신기기, 반도체, 가전, 전기전자 같은 경우 계속 좋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놓고 봤을 때는 기업이 여러 가지 뉴스 플로우와 걱정들이 많아서 실적에 대한 전망의 불안감이 높긴 하지만 실제 이 비즈니스를 하는 해당 업체들은 앞으로의 업황을 굉장히 좋게 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좀 의미 있는 게 저번 분기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반도체 업황에 대한 논란이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실질적으로 특이했던 게 반도체 부분에 대한 전망치가 100 이하로 좀 내려갔었어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상관관계, 인과관계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걸 토대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는 또 이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이 원부자재를 또 수입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뭐 제조 원가라든지 원가가 올라가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수출 단가도 좀 내려가는 이런 시크리컬 쪽, 전통 산업 쪽에서는 전망치가 좀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리어 이쪽이 자동차나 올해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자동차나 반도체를 위시를 해서 이쪽의 증가폭보다 도리어 이런 시크리컬, 화학, 철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내년도에는 다시금 자동차 부분이라든지 반도체 IT 쪽이 좀 호조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한 게 이제 기계류 쪽에서도 그린 인프라가 계속 대세죠. 이러다 보니까 이쪽 기업들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내년도에 업종별 영업이익률 증감률을 좀 따져봤을 때는 철저하게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 물가와 상관없는 미디어 엔터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도 꾸준히 눈에 띄지만 여기서도 유사하게 반도체, IT,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큰 상승은 당장 기대하기 어렵지만 이 안에서는 그래도 실적이 계속 개선되는 그런 업종 위주로 접근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일 것 같고요. 실제로 반도체, IT 하드웨어, 자동차 기계들의 밸류에이션과 좀 포워드 EPS를 놓고 봤을 때 반도체 같은 경우 확실히 이게 꺾인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과거 평균 대비해서 그렇게 싸진 않죠. 이러니까 투자가 적극적으로 물론 올 상반기 1, 2월 달 가격보다는 가격 면에서 많이 떨어졌지만 모멘텀인 선행 EPS가 좀 하향되고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리어 다시 지금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이 더 싸지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공급망 이슈가 해소되면서 다시금 선행 EPS가 올라가면 좀 투자를 진입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IT 하드웨어 같은 경우 2차 전지라든지 핸드셋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EPS의 증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전체적인 업종이긴 하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게 없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선별적으로 계속 투자를 진행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이후에 현대 기아차가 대부분이겠죠.
계속 이익이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도 충분히 조정기를 거쳤습니다. 이 이후에 뭐 이때 이제 애플카 이슈가 있긴 했지만 이 이슈를 뒤로 하고라도 이익의 성장이 그래 추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싸고 이익도 늘어나서 매수하기도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계 업종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린 인프라라든지 이런 투자면을 봤을 때 굉장히 밸류에이션 PBR 기준으로 저평가받고 있지만 EPS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이 네 업종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여드린 수출 전망 지수라든지 이런 실제 기업의 컨센서스 같은 것들도 이게 같이 교집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업종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